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합의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여야는 협상은 제쳐둔 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엉터리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엉터리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 여당부터 사과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게임 이용 장애란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KBS 김기화 기자와 함께 게임 중독 실태와 예방 방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거대 야당 민주당이 예산과 탄핵, 법안 등을 총동원해서 여권을 향한 강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삭감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전국마저 얼어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지연 처리와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자, 신영 의원님, 재난재해 발생 때 써야 될 예비비, 민생 범죄 수사에 써야 될 예산, 이걸 삭감했다. 그래서 이제 한 총리가 강하게 비판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지금 예비비 4조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조 정도의 삭감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네. 그동안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들을 잘 입증했으면 사실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대해서 재난의 비용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예비비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 우리 재난지원법의 시행령도 만들어서 일반 비용으로도 우리 예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그 뭐 기금 사용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재난에 대한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거는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여러 공방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찰, 검찰의 특활비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증빙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추석이나 구정 때 떡값으로 사용하거나 연말에 회식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돈봉투로 뭔가 격려금 이런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될지는 조금 더 국회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특별수사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사용해야 된다. 드러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한테는 드러낼 수 없더라도 국회에는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증빙이나 열람까지는 가능했어야 사실은 야당도 그동안의 상임위 심의 그리고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반복되는 그런 특활비의 남용 그리고 예비비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의 해외 순방비에서의 남용들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송영 대변님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재난재 예비비하고 특활비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죠. 재난재 예비비에 대해서는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을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예비비의 실링 그러니까 상한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정말 예기치 못한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미리 예비비를 여유 있게 잡아두면 추경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특활비 이전에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이번 감액 예산안은요.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내용이 대단히 나쁩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 지금 나와 계신데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전공의 지원 사업 정부가 3,700억 정도 예산 잡아놨어요. 그거 931억 원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삭감했거든요. 지금 전공의 지원 사업에서 돌아오라고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유인책을 써도 모자랄까 하는 네. 하는 마당에 지금 오히려 삭감을 하면은 이 의료 현안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야당도 이 국가를 같이 끌고 가야 될 두 축이잖아요. 그런 고민이 대단히 부족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동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 원 중에 8억 원 남고 전부 다 삭감했어요. 네. 그러면은 야당은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안 되는가? 그다음에 특활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좋지 않은 사례가 또 있는데 근로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도 83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저축을 하면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그 아이들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후원을 통해서도 저축할 수 있어요. 1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정부가 최대 20만 원까지 돈을 더 넣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21억 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아니 삭감할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 저금통을 건드립니까? 이런 감액 예산안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활비는 그중에 일부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는 수사를 할 때 특활비나 특경비에 그게 다 녹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정규 예산에 편성이 되는 수사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떡값이나 밥값으로 쓰는 건 일부거나 큰 부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다는 예.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일반적인 검사들의 그 토로를 들어보면 그 수사비가 항상 부족해서 앞으로 그럼 특활비 특경비가 0원이면은 내 압수수색 할 때마다 한 번에 내 돈으로 70만 원씩 내야 되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작년 10월에 국정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내가 검사 생활하면서 집에 월급을 제대로 갖다 줘 본 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마약 이런 거 수사할 때 잠입수사 함정수사 해야 되잖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가장해서 돈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 거 다 무슨 돈으로 하냐면 특활비나 특경비 갖고 합니다. 이걸 다 0원으로 만들면요. 마약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덕수 총리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신영 의원님 예. 좀 반론이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677억. 7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하면서 내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정성 있게 국회에서 연설했다 그러면 그래도 야당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야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은 어떤 국정 운영을 하려는 그런 가치 이념 이런 게 있느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워낙에 강대강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저는 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국정의 운영과 그런 예산의 사용을 보면은 너무 낭비들이 심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보면은 대통령 해외 순방 명목으로 예비비 6차례 523억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낭비가 되게 심했고 독일 덴마크 순방이 연기되면서 위약금도 많이
수십억이 날라갔단 말이죠. 용산 이전도 650억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예비비로 끌었으면서 추상적으로 예비비를 확대해놓고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은 사실 동조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전공의 지원금 필요합니다. 저도 필수 의료에 있는 전공의들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은 오히려 의대 정원 확대로 사고를 치고 나서 현장에 전공의가 없는데 예산만 갖다 부으면 어떻게 선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고는 치고 수습하느라고 예산을 거기다 갖다 붓는 거 아니냐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뭐 민주당이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지 마라. 그런 거는 아닐 거고요. 아직은 12월 10일 본회의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공방하고 정말 필요한 우리의 취약계층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따뜻한 뭔가 예산이 사용돼야 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명분은 여야 없이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걸 위해서 이제 협상할 시간은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어차피 다음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삭감 등에 대한 양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와 국민의 힘이 털큰 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하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자, 지금 이제 정권 반납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삭감은 국회의 기능이고 증액은 이제 정부의 기능입니다. 증액 예산 갖고 와라 이랬습니다. 삭감은 해놓고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대변인.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를 정치 번역기를 돌려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살려달라고 해보세요입니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박범계 의원 2020년에 법사위에서 그 예산 심의하다가 당시에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예. 대법관을 앞에 앉혀놓고 3천만 원짜리 예산 가지고 살려달라고 해보세요라고 합니다. 대단히 굴욕적인 장면이었죠. 그런데 국회가 그렇게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행태가 이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감액을 해놨는데요. 정말 나라 살림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도 아니에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협상용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핵심은 지역화폐 예산에 있을 거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에 전례가 있거든요. 그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에 국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금년 작년에 다 정부 예산안 원안에는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증액을 해가지고 1년에 3,500억씩 국비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여야 간에 정상적으로 여태까지 헌정의 전통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지 4조 원 넘게 칼질한 예산을 예결위해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켜놓고 마치 겁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본인들이 꼭 통과시키고 증액시켜야 될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러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요. 예. 정직하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역화폐 예산을 만약에 정부나 여당에서 가지고 오면은 뭐 증액 협상할 거냐라고 하니까 NCND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문스럽게 하지 말고 사실은 국민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예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폭 삭감한 게 민주당이 꼭 예컨대 이재명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손쉽게 증액하기 위한 속내가 있다는 송영훈 대변인의 이 분석에 대해서 우리 신현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의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약간 동의요.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증액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한 이유는 네. 실제로 국회가 이 1년 대한민국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와 의결권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정부의 초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적어요. 정말 운신의 폭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여야가 폭닥폭닥하면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에 준용을 하거나 사용하는 거는 정부가 대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말 조금 줄여가지고 그래도 필요한 민생 예산을 들이미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초보자 감세하면서 결국에는 세수가 잘 안 거치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정 건전성 이런 거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일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 활용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지금 뭐 자영업자 폐업도 매우 늘어나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다들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상권이 너무 지금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그 골목길 가셔가지고 자영업자 격려하고 오신 거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 상권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 지역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안에 대해서 여당에서 고민하고 제안을 하면 증액 예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꼭 이재명 표식 무엇이다. 라고 단정 짓고 고민하지 말고 여당이 결국에는 정국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능력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얼음 같은 경제난에 어떤 방식으로 26년에 대한민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논의를 주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정부의 확장 재정 필요성 강조하더니 예산안은 삭감했다.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적극 재정을 주장하는데 그 네. 적극 재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써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돌게 해라. 다만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었기 때문에 임기 내내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지 후대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재정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적극 재정에 대한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러면은 앞뒤가 모순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이번 예산안 삭감은 4조 원 자기의 넘게. 그동안 해온 말과 배치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까지 뭐도 주장했습니까?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줘서 13조 원 풀자라고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경제가 돌고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작 돈줄을 더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네네. 우리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삭감을 하고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뿌릴 것이냐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검찰의 특활비도 80억 네. 그리고 경찰도 31억을 삭감을 했죠. 그렇다면 경찰이나 검찰들이 특활비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수사만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많이 가시는 거 좋습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불필요한 낭비.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도 사실은 조문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취소되고 동선이 꼬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취소되면 위약금 물게 되고 다 그게 돈이거든요. 렌탈비부터 해가지고 에이전시 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이브하면 조금 더 알콩달콩 요목조목 좀 살림꾼처럼 해봐라 라는 면에서의 야당의 쓴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제한된 재정을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에 있어서는 여야 국회의 시간이니까 서로 공방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 송영훈 대변인. 여야가 협치를 해서 내년도 나라 살림을 잘 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특활비 예비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갈 때요. 그거 예비비 써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특활비는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정보공개 청구 소송했습니다. 청와대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1심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심에서 각하로 뒤집혀가지고 그대로 확정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가서 이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 특활비는 또 그대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보이스피싱 사범 잡고 마약 사범 잡는 경찰들은 특활비 특경비 쓰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특활비 특경비 써도 됩니까? 그 국회 특활비는 한 90%는 깎인 상태에서 10%가 이번에 살아남은 게 살아남은 거죠. 그래도 그죠? 남았잖아요. 예, 예. 지금 경찰은 아예 영원입니다. 감사원도 영원이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또 국정감사 하셨던 의원님 말 들어보니까 그 들어가서 영수증 다 열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모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특활비 편성된 것 중에 7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남기고 사실은 그 사용처를 많이 줄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특활비가 있으면 특활비라는 건 사실 현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일개 의원으로서 뭐 돈봉투가 오고 가고 현금으로 막 그런 걸 거의 못 봤어요. 해외 순방 정도 갈 때 약간의 그런 그 비용에 대한 부분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많이 감축이 됐는데 그래도 송영훈 대변인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만약에 국회에서도 불필요하게 사용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논의해서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심의는 뭐 성역이 없기 때문에 국회도 줄이고 그리고 경찰도 줄이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식을 좀 운용의 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이 질문을 송영훈 대변인께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선언적인 얘기 같아요.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내대표 간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여야 대표라든지 뭐 이런 수준까지 이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같은 기조를 더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예를 들면요 지금 이번에 호남 고속철도 예산 삭감됐잖아요. 민주당 호남 의원들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걸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170석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단 내에서도 사실은 예산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액을 하면서 증액이 지금 전부 다 봉쇄된 상태잖아요. 사실은 의원들이 속이 타거든요.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서 이제 현수막 걸어야 되는데 걸 게 없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박찬대 원내대표와 그 원내대표단에게 그 압력이 있겠습니까? 전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증액안 들고 와보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며칠 내에 협의의 장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감 표명하셔야죠. 자, 근데 이제 핵심은 역시 특활비인 것 같아요. 특히 검찰 특활비. 그거는 민주당이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법사위에서 사실 검찰이 조금 더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예. 영수증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보였으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하튼 이걸 우리 국민의 한 푼이라도 깨끗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투명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 정권 때는 왜 안 했죠? 그때도 다수석이었는데 이 일을. 그 전에는 21대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21대는 검찰 특활비가 그렇게 이슈로 부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22대 법사위가 들어서면서 검찰 특활비가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게 예산 편성에서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 반복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단독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도 정말 21대 때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국회가 치열해졌다는 얘기고 모 의원님을 제가 여당 의원님 오늘 만났는데 21대보다 22대의 스트레스 지수가 여당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배로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대강 지치가 더 심해졌다. 서로의 견제가 되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주일 아직 남았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검찰이 소명 제대로 못했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진정성 갖게 소통을 국회와 한다 그러면 저는 일부 복원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현수막 붙여야 되거든요. 네. 우리 동네 학교 지었다. 뭐 체육관 건립한다, 도서관 건립한다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에 대해서는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는
뭔가 그래도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21대 예.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가 별로 이슈가 안 됐으면요. 사실 21대 국회 중에 절반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정권도 가지고 있고 다수당인데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슈가 안 됐으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 내걸었던 중요한 아젠다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개혁 헛것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직을 갖고 계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범계 전 법무장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문부터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과거에 안 했다고 네. 그거를 다 반성하기 시작하면은 저부터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여기서 앞으로 반성하고, 잘해야죠. 반성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또 다른 그 정부 압박화되는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는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합니다. 어떻게 정확히 전망하실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님. 가결, 부결. 아 이거는 뭐 과반 출석에 과반 네. 예 표결되는 가결이 거거든요. 확실시된다. 그렇기 이렇게 보시는 때문에 거죠? 예 이거는 뭐 이탈표나 사실은 뭐 다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탄핵안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직무 정지가 될 것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저는 바라기는 이게 모든 검찰들이 다 탄핵의 대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의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과 수사와 이런 검찰의 모습을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한 실망한 몇몇의 검찰들한테 이런 탄핵안을 한 거기 때문에 나름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내부에서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검찰도 소신껏 수사하고 기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권력에 줄 서서 정치 검찰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게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부에서 국민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성찰의 좀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신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부 검사들에 이어서 평검사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 전원도 민주당이 이제 비판하는 탄핵 움직임 비판하는 이제 성명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국회 법사위가 이런 그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검사들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초유의 상황이에요. 계속 초유의 상황인데 이런 일련의 일이 벌어진 원인 송영 변호사님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일단은요. 누구를 탄핵 소추하는지부터 우리 청취자들께서 조금 정확하게 아실 네. 필요가 있어요. 네.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기 있는 뭐 골고루 있는 일반 평검사들 탄핵 소추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3명이요. 수직으로 한 라인이에요. 한 계통을 통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밑에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4차장은 과거에 특수부라고 불렸던 반부패부를 관할합니다. 네. 그래서 조상원 4차장 밑에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 있는데 요 세 명이 수직 라인인데 그걸 다 탄핵 소추해서 직무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바로 이 최재훈 부장이 이끌고 있는 반부패 2부에서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출석 요구를 받고 10달이 넘게 안 나갔어요. 네. 계속 불체포 특권을 무기 삼아서 안 나가니까 그러면 이젠 안 부르고 그냥 기소한다라고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딱 탄핵 소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부장검사 없으면은 그 절대적인 차질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직무 대행을 한다고 해도 무슨 사건 내용을 알아야 결재를 올리면 도장을 찍어주고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기소를 해도 나중에 또 구형은 어떻게 결재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검찰 때 피고인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 3명을 수직으로 탄핵 소추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상대팀의 감독, 수석 코치, 주장 다 퇴장시키고 축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검사 200명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축구할 거면 우리는 이 경기 못 뛰겠다. 인 겁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려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프로축구 선수들이 네. 이런 종류의 경기는 그동안에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신영 의원님 반박. 실제로 이 돈봉투 사건은 사실 언론에 많이 검찰이 이렇게 흘리면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주장이 있고 정황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의원님들이 돈봉투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그 캠프에 송영길 캠프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거 갖고서는 이렇게 내가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이미 22대 총선에서 이분들이 선거로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당선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당선되신 의원님들도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돈봉투를 가지고 받았으니까 사실은 너희들은 뭔가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동안의 정치 검찰의 문제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돈봉투 하면 최근에 생각나는 건 사실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사이에 오고 간 그 돈봉투가 저는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조사나 수사나 기소 이런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수사받고 해야 되는 건데 공평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이거 너무 치우쳐진 수사와 검찰 행태 아니야라는 문제의식 갖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게 역풍이 불지 않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이번 검사, 검찰 권력의 시대에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베이스에서 깔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중앙지검장이다 감사원장이다 하면은 감사원장이 무슨 관저 신축 의혹만 감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각종 마약이면 마약 뭐 다 하는 사람인데 과연 거기에 양쪽 수장이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것이 과연 뭐 시스템이야 돌아가게 하겠지만 그게 온당한가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에 그동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도 국회에 출석해서 감사원은 국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뭔가 권력에 충성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을 하신 건데 네네. 여러 방식으로 있어서 공정하게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감사했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용산 이전할 때 그런 21g의 그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 다 무마하고 덮고 이렇게 가면서 전 정권에서 뭐 서해 피살 공무원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파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감사원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은 뭔가 이 성명서가 나오려다가 회의 소집을 해놓고서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고 내부에서 불발된 사안도 감사원 내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감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영 대변인 짧게. 네. 후반부에서 그냥 조금 더 말씀을 그러실래요? 후반부에서 여유 있게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쌀쌀한 날씨에 대중교통보다는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미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는 퇴근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청담대교부터 여의 하류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광명역 부근 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발안에서 팔탄분기점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부근,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모두 1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북충주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뒤로 창원분기점부터 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제 내일 표결을 거치게 되면 이제 업무 정지가 될 가능성, 직무 정지라 그러나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부분이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관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조금 남발되거나 이런 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대변인? 감사원이 원래 독립기관이잖아요. 이 독립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한다는 것도 정말 전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만 그 탄핵소추를 통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 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네. 아까 전에 그 중앙지검장, 사차장, 반부패 2부장, 수직라인을 탄핵소추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평검사들까지 수백 명이 그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는 그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감사원으로 하여금 그 검사들을 감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감사원장 대행을 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무 대행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그 조은석 감사위원은 임기가 내년 1월 17일까지예요. 조은석 감사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임명된 김인회 감사위원이 직무 대행을 합니다. 네. 이 김인회 감사위원은 누구냐면요.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연재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책도 같이 썼어요. 검찰을 생각한다. 라는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은요. 자, 감사원장은 국회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사실상 한 10달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감사원장을 바꿔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검사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청취자들께서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신영 의원님.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감사는 이제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현 정권의 감사? 예. 예. 직무 대행께서. 자, 짧게 논평 주셨습니다. 국회에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상임위 소위까지 통과됐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일단 그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지금 이제 우리 형법 98조에 있는 간첩죄는 적국에 대해서 간첩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적국은 우리가 휴전 중이기 때문에 북한만 적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밖에 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적국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제3국들을 이용한 어떤 군사기밀 유출시키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이 되죠. 그런데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군 기무사 블랙 요원들 신상이 대거 유출돼가지고 큰일이 났잖아요. 네네. 그 사건이 실제로 이제 우리 군무원과 접촉을 해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 뒷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나라 주권의 영역이 미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제3국의 사람을 이용해서 북한이 간첩 행위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잡아도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기술 패권 전쟁 이런 걸 하는 시대에는요. 그 각국 간의 정보 탐지를 우방 간에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도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소위까지는 왔다가 갑자기 민주당에서 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약간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국익을 위해서 빨리 개정을 처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영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제 같이 합의했다가 뭐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론이고 그 안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나 봐요. 어떤 걸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 간첩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국가에서도 더 이게 확대된 간첩법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국정원이 이게 무리하게 간첩법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이 확대됐을 때 네.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간첩 혐의자라고 지정을 하고 그러면서 민간 사찰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상자 그리고 범위를 좀 한정할 수 있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도 열고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일까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네. 그 대상자가 논 스페시픽하면서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범위도 이것이 논 스페시픽은 특정 지으지 않으면서 예, 특정 불특정 짓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의학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거라. 영어를 너무 잘하시네. 네. 그 타국의 비밀로 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물건이나 지식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를 한정해서 법의 개념으로 담을 것인가 최소한의 그런 실질적인 절차적인 요건을 조금 더 논의하고 구성하면서 확대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냐 아마 그런 추후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송영호 대변인. 지금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없잖아요. 네. 경찰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정원이 이 간첩죄 개정되면은 권한을 남용할 거다. 저는 이건 좀 이야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법원은 98년 이래로 전통적으로 이 간첩죄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요.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민주당에서 들으면은 반박하기 어려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2006년에 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네. 사건 기억하시죠? 예, 예. 그 국회 문광희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인TV 공동대표가 이 백성학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정보팀을 운영하면서 그 국가 정보를 수집해서 미국을 위해서 보고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건이 있어요. 네. 나중에 수사를 했더니 그 정보팀을 운영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아서 백성학 회장은 그 부분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다만 이제 국회 위증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상 처벌은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2006년에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네.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아니 미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다니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슈로 부각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냐. 백 회장이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안이다. 이것은 간첩행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의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간첩죄 개정은 더 미루고 말 명분이 없거든요. 빨리 국익을 위해서 좀 처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 군사 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 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간첩죄 얘기 많이 하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규칙을 바꾼 건 여당이 추천권을 배제하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우회하겠다는 이제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송영우 대변인 신청 취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개정한 상설특검 규칙은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면은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 둘, 비교섭단체 둘, 정확하게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들어가서 7명 중에 4명이 과반수니까 거기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들어와서 무슨 의견을 개진해도 야당에서 4명의 추천위원들이 합의를 하면 그냥 특검 후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입맛대로 원하는 특검 후보를 고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자 언뜻 들으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당이 같이 추천 논의에 참여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청취자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뭐가 있냐면요. 2003년에 이런 특검법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혹시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특검법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당시에 그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돼서 특검법이 있었는데 그 특검법의 전체 명칭이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씨 등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웬만큼 특검을 정말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사안이면요. 다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상설특검 이거 할 때마다 야당이 그냥 단독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맞냐는 겁니다.
여당이 같이 배제되면 안 되고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보세요, 우리 신현영 의원님?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당시에 야당의 추천으로 박근혜 정권의 그런 특검을 시행하신 당사자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상설 특검으로 드러내자고 하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 거 보면 정말 파고 파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비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권이 뺏기겠구나, 탄핵당하겠구나, 이런 포비아가 있는 것이죠. 네.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사수하고선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민주당 핑계를 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요, 이건 딱 10초만. 왜냐하면 네, 정명훈 대변인. 상설특검 규칙이잖아요. 10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걸 바꾼 건데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번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고치면은 그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헌재에 가져가서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 이거는 자, 신영 사실 의원님.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은 정권을 가진 집단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항상 뭐 유불리가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의 그런 이해관계 상충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검 임명할 때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공감하실 겁니다. 네, 헌재 판단이 나올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명태균 씨와 자신에 대한 최근 보도에 대해서 선거 공정성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자, 송영 대변님, 어떤 주장이 있었고 오 시장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일단 지금 오세훈 시장 측 주장은 그겁니다.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 13번을 위해서 그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알려진 뭐 김모 씨, 네.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미공표 여론조사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명태균 씨를 엮는 주장들은 다 허위 사실이다. 네. 라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 측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뭔가 네. 진실이 가려지겠죠. 네. 자, 시현 의원님, 오늘 뭐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어디서 녹취가 누가 뭐 제3자가 얘기한 건데 선거 때 20개 먹어 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가짜 뉴스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2022년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니까 명 씨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고, 아주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과 이렇게 그 어떤 고소 릴레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 신현영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처음에 문제가 불거질 때는 뭐 단순히 그 뭐 브로커처럼 네. 그렇게 폄하하다가 이 사태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9월 달부터 시작된 이슈가 지금 점점 더 확대되면서 거의 보수 인사들의 특히나 굵직굵직한 분들의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구속 기소될 것이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은 그럴 텐데, 관련된 이제 참고인 조사가 그리고 진행되다 보면은 뭐 김종인, 이준석 그 외에도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까지도 파급력 있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대권 주자인 분들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특히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때 나와서 고발장을 써놓고 있다. 라고 하고 책상 밑에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왜 고발은 안 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오해를 사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수사와 그런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혐의들을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의도이긴 하나, 과연 이 명태균 씨의 수사가 이제 여러 개로 확산되고 사실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확산되면서 이분들이 정말 그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 대변님, 홍준표 시장은 사실무근이다. 그만 조작해라. 내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 저격수임을 명심하라. 나를 잘못 공격하면 부메랑이 되어 10배 이상 반격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뭐 경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뭐
말보다도 네. 사실은 고소를 하셔서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행동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좀 어지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수사 결과를 통해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어지럽고 혼란이 있지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현 지도부. 특히 예. 한동훈 대표는 이 명태균 씨와 엮인 점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당에서 여론조사 경선 그 개선 TF도 만들고 뭔가 자체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라는 점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 대변인님.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기소했습니다. 자,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수사 해나가겠다는 방침인데 검찰의 추가 수사 방향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추가 수사는 정말 성역 없이 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은요,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요, 그 중에 어떤 범죄 혐의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안 할 도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 수사팀의 규모가 검사만 10명이 넘어요. 예. 사실 그 이번에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수사를 한다면 검사 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충분한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뭔가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한번 검찰의 의지를 적어도 현재로서는 믿고 지켜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시간 관계상 한 25초만 해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녹취록이 까지고 있고 네. 뭐 그 명태균 씨의 PC가 결국에는 검찰에서 포렌식해서 다 이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창원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될 이슈냐, 지금 뭐 오세훈 시장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창원지검에 있는 수사를 결국에는 서울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확대되고 더 명확하게 밝혀져서 공정한 선거에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내자는 두 분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빠를 대신해 곁에서 늘 손과 발이 되어주는 10살 하민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유전병으로 인해 아빠와 고모, 삼촌도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민이 역시 시력 교정 안경을 착용 중이지만 점점 흐려지는 시야에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하민이 마음속엔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 단열이 되지 않아 집에서도 늘 외투를 입고 있는 아빠와 하민이는 차디찬 겨울이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과 곰팡이 핀 벽지와 천장까지 어린 하민이가 생활하기엔 너무도 힘겨운 환경인데요. 온기 어린 방과 따뜻한 한 끼가 그리운 두 사람. 아빠와 하민이가 조금 더 나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부분 오늘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5.2도에 그쳤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4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도 더 추워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더 낮아지는 곳도 있겠고, 서울은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한 영하 2도로 출발해 낮 기온 4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특히 대관령이나 철원, 파주가 영하 6도로 가장 낮게 내려앉겠고, 전국적
전국적인 기온 분포는 영하 6도에서 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적으로 2도에서 11도 분포 보이면서 오늘보다도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서울, 인천, 경기, 밤에는 충청권 북부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밤에는 강원 영서에 빗방울이나 눈날림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나 충청권, 전북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그 밖에 강원 영서를 포함한 일부 동쪽 지역으로 빗방울이나 눈날림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도 일부 지역으로 비나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돼서 자주 강수 소식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대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승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4명은 심정지 상태로 4명은 중경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명태균 씨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구시대적인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요즘 자녀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2019년 국제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고 관련 코드를 발급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KBS 1TV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 라는 제목으로 취재 제작한 KBS 김기화 기자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화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화 기자입니다. 자, 먼저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반감 있는 분들도 있고 즐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게임 산업 자체는 굉장히 지금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게임을 즐기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네. 혹시 지스타라고 들어보셨나요? G스타 저 들어봤어요. 그 예. 부산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 게임 박람회입니다. 이게 뭐 하는 데냐면은 뭐 새로 나온 최신 게임도 발표하고 실제로 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각종 게임 관련 이벤트도 열리는 게이머들의 축제라고 네. 불릴 수 있는 곳인데요. 이게 올해가 지금 벌써
뭐 21만 5천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오, 많이 갔다 왔네요. 굉장히 많이 갔다 오고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예, 그만큼 이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규모가 매출 규모가 20조 원대입니다. 20조 원. 예, 우리가 또 K-팝이 지금 뭐 세계를 선도한다. 네. 아니면 K-무비가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인기 많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게임이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의 수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70%가 게임이에요. 콘텐츠 저 수출액의 70%? 그렇습니다. 와. 나머지 30%를 음악과 K-팝과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커지고 즐기는 사람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수출 효자기도 하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게임 중독이 아닌가 이거 진짜 걱정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게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통계 같은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요. 2023, 그러니까 지난해죠. 아동 청소년 게임 행동 종합 실태 조사가 네.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의 청소년들을 싹 조사해봤더니 86.4%가 게임을 한다고 해요. 엄청 많이 하는 거죠. 네네.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이 문제적 게임 이용군이 3.1%, 일반 이용자군이 71%였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제적 게임 이용군, 일반 이용자군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 뭔가 문제군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문제가 될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이른바 게임 과몰입 청소년이라고도 불러요.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이른바 전문 용어로는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는데요. 게임 이용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3.1%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이제 중에서 일반 이용자군은 조금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부모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이제 일반 청소년군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게임 이용 장애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일상적인 생활에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중독이라는 표현이 사실 익숙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의학계에서 이런 행동의 어떤 행위 중독 같은 거를 이제 무슨 이용 장애 이렇게 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건데 우리가 주로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그냥 이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게임 이용 장애를 의료계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 예. 아니, 뭐 누구나 겪어볼 수 있는 일이긴 해요.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더 하고 우리가 뭐 친구랑 술을 먹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네. 예상보다 더 즐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보다 게임이 앞서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게임을 해.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안 가고 게임을 해. 네. 이런 케이스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하는데도 줄이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몸과 모두 마음이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하는데도 이것이 1년 이상 지속될 때 이거를 게임 이용 장애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WHO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이제 규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ICD-11 국제 질병 및 사인 분류의 11번째 버전에서요. 네. 게임 이용 장애를 행위 중독의 일부로 편입을 한 겁니다. 이 ICD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데 똑같이 부르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누구는 감기, 누구는 독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어떤 병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는 네. 그런 코드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공조도 하고 연구 논문을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소통을 위한 코드인데요. 이런 중독 분야에 이번에 게임 이용 장애가 2019년에 추가가 된 건데요. 이 중독은 우리가 주로 들은 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물질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물질 중독. 니코틴, 알코올, 마약. 근데 행위 중독에는 원래는 도박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게임 이용 장애가 추가된 겁니다. 자, 게임 이용 장애가 추가가 됐다. 행위 중독에.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창 논쟁이라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WHO에서 원래 이 질병 코드를 발급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거의 이제 갖다 쓰는 어떤 분위기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ICD-11 11번째 버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KCD 한국 질병 및 사인 분류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네. 이게 2030년에 개정해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안이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게임용 장애를 넣는 게 맞냐 아니냐는 이제 논쟁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게임 업계나 뭐 게이머분들은 게임용 장애를 질병으로 등록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또 정신의학계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게임 이용 장애를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좀 게임 이용 장애가 좀 더 문제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코드 도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신의학계의 입장이고요. 또 게이머와 게임 업계는 이게 지금 게임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증상에 불과할 수 있다. 네. 뭐 우울증이나 뭐 ADHD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또 할 게 없어서 게임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질병으로 등록하는 게 맞냐라며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쟁적으로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진짜 게임 산업 쪽에서는 이거 정말 반대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문제가 있는 어떤 하나의 질병으로 완전히 규정을 한다면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김규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측이 아직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예. 게이머나 게임 업계는 다 반대하고 의료계는 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전문가들의 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 집단에서 좀 갈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 중독,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뭐 이렇게 의사들이 아니다라는 집단 성명도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여러분을 만나봤거든요. 예, 예. 의견이 갈려요. 그래요? 이게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하거나 뭐 놀이문화 같은 게 좀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까 보시다시피 86%가 게임 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 너무 몰입한 애들이 몇 나와. 그럼 이게 게임이 문제냐? 아니면 다 게임하게도록 만든 사회가 문제냐? 예. 거기서 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다 따져봐야지. 게임을 많이 하는 것 자체를 질병화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좀 성급하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그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울증, ADHD 이런 그 질병 증상으로 뭐 게임 이용 장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의사분들은 공존 장애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아니면 고립감 아니면 뭐 굉장히 조울증이나 아니면 ADHD 이런 것 네. 때문에 게임에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러면은 우울증이나 이런 ADHD를 고치면 되겠지라고 네. 생각해서 게임 업계나 이쪽 말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다. 이런 거 없이도 게임 이용 장애만 있는 친구들도 있다. 네. 또 그리고 게임 이용 장애를 겪어서 굉장히 게임만 너무해서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ADHD가 발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게임 자체도 독립적인 게임 이용 장애도 독립적인 어떤 병으로 보고 치료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지금도 논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WHO가 이제 처음 얘기한 건 2019년인데 그로부터는 5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결정해야 될 건 한 5, 6년 남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우리나라는 이미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한때 이게 셧다운제라고 불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셧다운제라는 게 있었지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네.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게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2011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됐는데 이 청소년의 인권 문제 그리고 실효성이 있냐 과연 이게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이 도입될 때 논리는요. 애들이 게임하느라 잠 안 잔다 이런 얘기였어요. 수면 시간 부족. 실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았어요? 뭐 저도 그렇게 밤새 게임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과연 정말 아이들이 게임하느라 잠을 못 자나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네. 실제로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학습 시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네,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시간, 학습 시간은 다 알찬 시간, 게임하고 노는 시간은 다 쓸데없는 시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 쉽잖아요. 밤새더라도 학습은 좋은 거고 그러니까요. 게임은 나쁜 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서 결국에는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게임 이용 장애 논란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어떤 놀이문화가 있는지를 좀 되짚어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놀이문화. 자, 게임도 그렇지만 요즘엔 SNS 또는 쇼츠 중독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중독 많죠. 자기 전에 내가 뭐 60분짜리 뭐 영화나 드라마는 못 봐도 1분짜리 쇼츠 60개는 보고 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게임 업계에는 그래서 아니 쇼츠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질병화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게임만 이렇게 몰아가냐 질병으로 몰아가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다 싶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연구하기가 편하답니다. 언제 로그인해서 네. 얼마까지 게임을 어떤 게임을 했고 이게 데이터가 다 쌓여가지고 연구하고 논문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쇼츠 이용 시간, 뭐 TV 보는 시간, 뭐 유튜브 보는 시간, 뭐 이런 SNS 활용하는 시간 이런 거는 뭐 몇 시간이나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쇼츠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중독성이 생기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연구가 좀 미진한 차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게임부터 하지만은 이쪽도 좀 연구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쇼츠 중독 이거 한번 짧은 거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긴 거를 못 보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게임 이용 장애 걱정하는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이런 캠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게 네.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을 뭐 한 20명, 30명 모아가지고 한 3, 4주 동안 합숙시키면서 네. 인터넷 끊고 스마트폰 끊고 예. 게임 끊고 또래끼리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내면서 뭘 하냐면은 오전에는 상담 시간, 집단 상담 시간. 그래서 나에게 게임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나의 진짜 꿈은 무언가, 뭐 가족이란 무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또 오후에는 뭐 기타 칠 사람은 기타를 알려주고 운동할 사람은 운동할 사람은 운동하고. 운동해주고 네. 뭐 미술할 사람은 미술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게임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와, 그 견디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 장애를 걱정할 정도로 게임만 하게 되는 계기랄까요? 뭐 어떤 저 동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몰입하게 됩니까? 제가 일단 의사 선생님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만났을 때는 네. 대부분이 이제 혼자 노는 학생인 경우에 집에서 혼자 노는 학생인 경우에 그렇게 많다라고 했는데 네.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한 3명 물어봤는데 이게 뭐 전부 물어본 건 아니니까 대표성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은 3명 모두 똑같이 부모님과의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게임밖에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시면은 게임 그만해 이제 공부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 안에서 요즘에는 혼자 하는 게임이 잘 없거든요. 네. 혼자 하는 1인용 게임에 중독되는 친구는 잘 없어요.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생긴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친구가 생기고 형 누나가 생기고. 근데 엄마 아버지가 본인을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적은데 자기와 함께 놀아준 친구들은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별로 지금 이제는 좀 관계가 좀 약간 망가지고 느슨해진 상태인데 너 그거 지금 당장 꺼 그만해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사춘기 나이에 네.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끊고 이제 공부해라고 하면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은 말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든 중독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그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중독으로 빠지기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좀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김기화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 관련된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부모가 애당초 자식들하고 이렇게 좀 잘 놀아주고 잘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면은 이런데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죠. 그죠? 네, 더 건전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모들이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그런 단체로 하는 이런 거를 개발함으로써 더 어떻게 게임으로부터 더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부모들 여러 명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네네. 게임 회사들이 제일 나쁜 이유가 같이 거기서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같이 하게 함으로써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그거를 노리고 있다. 뭐 이제 뭐 게임 회사가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게임 회사로서는 그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고요. 네네. 또 그런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그러면 그만큼 게임 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재밌는 게 이번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는 애들이 자기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게임 네. 중독이나 게임 이용 장애로 찾아온 학생들이. 그런데 좀 친해진 다음에 이런 얘기를 꼭 물어본다고 해요. 너한테 그러면 정말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네. 넌 그럼 뭘 하고 싶니? 이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저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얘기가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런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한 친구는 자기는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는 너무 귀엽게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다고. 다른 친구는 자기는 부모님이랑 세계 여행 떠나는 게 꿈이다. 한 그래요? 친구는 부모님이랑 공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 이게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바쁘잖아요. 네. 일도 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 못 써주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여건들이 조금만이라도 학생들에게 갖춰진다면은 이런 게임 이용장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기화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게임하지 마 이러고 혼낼 게 아니라 네. 더 아주 건전한 활용 방식을 부모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녀가 게임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부모 입장에서.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예, 선생님들한테 말씀 들은 걸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가 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 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를 너 끊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면은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데 모든 중독은 관계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부모와의 관계가 파탄나거나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일단 따뜻하게 대해주고 공통 관심사를 재밌는 걸 늘려줘라라는 네네.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뭘 재밌어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같이 부모와 게임하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같이 적당하게 해주고 이제 끝내자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끝내고 우리 다른 거 하자. 고기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해지고 같이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복원하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이나 스포츠나 음악이나 영화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 재밌는 놀거리가 많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라고 살살살살 이렇게 데려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0419님이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를 데리고 정신과에 오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는 데 공감되고 정책적으로 관리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근데 이제 같이 게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같이 게임하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게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좀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는 애가 게임 하다가 네. 본인도 피곤한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다가 본인도 피곤해. 그럴 때 이제 쉬러 나오잖아요. 예, 거실로 예. 나오면은 부모님이 그때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속에서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꼭 참고 아유 그래 고생했다.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재미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걸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왜냐면 안 그러고 너 게임하지 마 컴퓨터 꺼 코드 빼 이러면은 아이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집 나가서 PC방 가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네. 돈 필요하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 그러다가 못 갚어. 그러다가 이제 혹시 비행을 저지르거나 네. 범죄까지 가면은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있을 때
계속 같이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공감대를 늘려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 기자가 게임 이용 장애 겪고 있는 청소년 봐도 그런 게 느껴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어머님이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놀랐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1학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적이 좋다는 네.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어떤 특정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게임하면서 막 욕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계가 멀어졌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도 만나봤는데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집에만 계속 있고 학교를 안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김기화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자녀가 게임에 빠지거나 빠지려고 할 때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복원하고 다양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눈 김기화 기자의 더보다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 하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김기화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간밤에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HBM이 뭔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인데요. 네. 빠르고 동시다발적인 연산이 필수적인 인공지능 개발과 운용에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AI가 뜨면서 이제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은 회사가 미국의 엔비디아인데요. 많이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가속기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HBM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산 반도체는 물론이고 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타적 생산 반도체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을 통제해 왔는데요. 이미 첨단 HBM 수출은 통제가 되고 있었고요. 이번 결정으로 저사양 HBM까지 사실상 모든 HBM의 대중국 수출길이 막힌 겁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는데요. 이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제 특허 체제를 이제 갖추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기술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회사들은 이 미국의 설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HBM은 그야말로 AI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중국의 AI 기술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이번 수출 통제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세 회사 모두 이번 수출 통제를 적용받게 되는 건데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 HBM 일부러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출 기준으로는 20%, 생산량 기준으로 한 30% 정도 중국으로 수출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향후 이제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가령 네. 패키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행위다. 비시장적 방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인 오늘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요. 중국 상무부가 오늘 원칙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 용도 품목은 대미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같은 것들은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핵심 강물이고요. 반도체 소재로도 알려져 있죠. 이미 지난해부터 지금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가격이 크게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치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또 집단으로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는 기혁 씨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7일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신상털이, 욕설, 협박 같은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혁 씨는 괴롭힘의 이유가 이 커뮤니티 기준에 맞지 않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단 하나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집단 괴롭힘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수학과 예비 전공의였던 기혁 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난달 7일부터 해당 수련병원에서 병동과 수술방 업무 보조 같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혁 씨가 공개한 이미지들을 보면 기혁 씨가 일하는 수련병원과 기혁 씨 이름의 초성 같은 개인정보를 퍼뜨린 글이 있었고요. 부모 욕을 포함한 원색적 표현들도 있었고 기혁 씨를 힐난하는 글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표현이 돼 있었고요. 기혁 씨는 이전에도 자신이 일하는 수련병원에서 협박 전화를 받고 그만둔 의사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단 행동도 인정받으려면 사실 각자의 판단도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그러면 이런 괴롭힘이 있다면은 의료 현장을 지키길 원하는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돌아오기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같은 채널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 니은 씨가 재판에 넘겨졌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이제 니은 씨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1,100여 명의 소속병원, 진료 과목, 대학, 이름 같은 개인 정보를 26차례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신상털이와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병원을 끝까지 지킨 전공의들에서 지금은 사직 후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촉탁이 그러니까 계약직 의사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혁 씨는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의사들을 부역자, 감귤이라고 부르면서 공개적인 비난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혁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절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2026학년도에 의과대학 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총량제를 도입해서 2027학년도부터 정원 늘려가자 이런 내용이라 하는데 누가 제안한 거예요? 여당이 정부에 제안을 한 내용인데요. 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으로 하고 2027학년도부터 이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총량을 정한 후에 증원을 해나가자라는 제안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계위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7,0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면 7,000명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이미 2025학년도에 1,509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원을 제하고 2026년도에는 아예 증원을 하지 않고 그 나머지 인원을 2027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계가 지난 1일에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하다면서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지금 사실상 협의체는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에선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좀 여러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중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를 전제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권 중심으로 지금 의료계와 물밑 협상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태아 성별 고지 소식입니다.
자, 앞으로는 의료인들이 태아의 성별을 언제든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법이 이거 국회를 통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 의료법에서는 임신 32주가 되지 않은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뱃속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대한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인데요.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흡속 입법 조치입니다. 앞서서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사실 과거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런 법조항이 또 필요한 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딸아들 동등해진 상황에서 부모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 의미겠네요. 네, 보니까 이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생긴 게 1987년이더라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워낙에 강했다 보니까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때였고요. 이런 세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임신 32주 전에는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막았던 건데요. 지금은 남아선호 사상이 쇠퇴해서 더 이상 여아 낙태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좀 없어졌고요. 성별을 비롯한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부모가 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헌재가 당시 이제 위헌 결정 내뒀던 취지도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좀 후행적으로 바뀌는 법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뭐 분홍 옷을 준비해라, 파란 옷 준비해라 이렇게 애둘러서 성별을 알려주는 관행이 있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애들은 표현 없이 마음껏 아기 성별을 알려주고 또 물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관련 법도 바뀌고 우리의 뭐 행위도 바뀌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은 갈수록 다양하고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범죄 면면과 동물학대범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 정말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학대, 유기 이런 사례도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견 유치원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예, 애견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뭐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반려견들을 네. 이제 뭐 보살펴 주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경우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 훈련 같은 것도 시켜주는 그런 여러 용도로 쓰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뭔지가 불명확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경기도 네. 양주에 있는 이 업체도 실제로 이 대표가 그 이 반려견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찍혔고 네. 이 영상에 찍힌 것을 그대로 이제 견주한테 제공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고 더 드러나게 된 것은 그 외에도 유치원 직원이 제공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그러는 화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죠. 알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공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된 직원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어떤 애견 유치원 같은 데에 어떤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 그런 사람들이 고용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사용했고 그러니까 보통 1에서 14일이면 9 정도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짖으면은 막 이게 전기가 충격되는 건데 예. 거의 뭐 성대 자체가 이제 오그라들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학대를 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그냥 어떻게 좀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작심을 하고 학대를 한 거네요. 근데 이제 보통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고 해서 예. 한 번 폭력이 시작되면요. 그 역치가 자기도 감당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뭐 흔히 말하는 이거 배가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 정도 때리는데 그 다음에는 1000 때리는 건 우습게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반려견에 피가 나고 뭐가 부러질 때도 잘 감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폭력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예. 바이올런스 에스컬레이션이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애견 유치원이라고 이제 믿고 맡겼을 견주들 충격이 매우 컸을 겁니다. 또 최근에는 방송에 출연한 적 있는 유명 셰프도 길고양이 학대한 걸로 드러났어요. 자,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동물학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자주 발견될 수 있는 겁니까? 동물학대가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람을 상대할 때 이중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동물한테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뭐 고양이나 아니면 이런 걸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자기도 그 역치를 모르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 친절하거나 평범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가면이죠. 가면이지, 가면. 사실은 그의 폭력성을 감추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심각하게 하고 어디다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니까. 예. 동물들은 그렇게 못하고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거기에다 자기 어떤 분풀이라든가 화를 거기다 일방적으로 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자,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를 이제 좀 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님 어떤 심리로 동물에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의 투사형이 존재를 네,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일종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방식인데 약한 존재, 말 못하는 존재. 그렇죠. 특히 이제 아동이라든가 노인들을 공격하는 방식에서 약간 다른 유사한 심리 상태인데 동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이 대상은 다른 어떤 저항을 못한다. 뭐 이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되고 이전에 요 다음 단계라든가 그 전 단계에는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공격,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감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동 중에서도 말 못하는 그런 아주 나이 적은 아동. 예, 하고 비슷한 거네요. 예, 영아. 어디다가 엄마한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영아 폭력, 영아 살해가 유사한 동물 학대랑 유사한 심리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어느 순간 사람을 향해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거네요. 병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병존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문이 열리면 아동에 대한 폭력성이 바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교제 폭력이면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애인한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배우자한테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노인 학대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더더욱 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한 사이클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년 이낸 것 같은데 그 요양병원 요양사인지 어쨌든 직원이 정말 거동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나이 많은 고령의 노인을 그렇게 학대하는 모습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비슷한 심리네요. 그렇죠. 영국에서 발견된 사례는 가장 높은 것은 요양병원의 노인을 성적으로 강간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한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많이 동영상 같은 거 보시는 것처럼 뭐 먹이는데 막 함부로 먹이고 이런 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면서도 막 학대하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린치를 가하는. 린치를 가하는. 이야, 무섭네요. 자, 어떤 사이코패스는 인간에게 범죄 저지르기 전에 동물학대부터 일단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그 사례를 통해서 논문까지 냈거든요. 아, 그래요? 말하자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한테 동물학대는 일종의 전조 증상이다. 라는 것은 그래요? 거의 뭐 법칙적으로 뭐 보통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화된 사안이라 그렇죠. 이거죠. 동물학대로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범행의 시뮬레이션을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이 반려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지만 예. 보통은 흔하게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반려견이라든가 이 존재가 가장 위험한 대상입니다. 그래요? 실험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잔혹한 범죄를 하기 전에 네. 그래도 약간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인데 나한테 말은 못하는 그 대상으로 범죄를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할 수 있다. 그렇죠. 강호순 연쇄살인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자가 개 농장을 했었는데 개 농장에서 개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그런 유사 행위를 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맞습니다. 분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이코패스 가해자들이 인간 공격하기 전에 동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그거는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 그 측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옛날에 보니까 그렇지만 동물 학대한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없는 그렇진 겁니까? 않습니다. 아, 역관계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물학대범이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사이코패스가 동물학대범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대를 하면서 다른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걸 취하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두 가지가 반드시 겹치는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예. 위험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위험한 존재인 건 동물학대하는 인간은 위험한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죽하면 동물 학대하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완전 비정상이죠. 예. 그리고 그 폭력은 예. 인간한테로 바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바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자, 동물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막 무책임하게 동물 많이 기르는 거. 기르는 것 자체 뭐 기르고서는 무책임하게 길렀으니까 또 방치할 거 아닙니까? 방치죠, 방치. 그것도 일종의 학대 행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전문 용어로는 애니멀 호더라고 하고요. 예.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애니멀 호더 갖고 있다. 예,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 감정을 소유하고 싶은데 케어해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만 소유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사랑은 받고 싶은데 예. 사랑을 주기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의 반려견들을 농장에 놓고 어떻게 되냐면 밥을 안 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완전히 지옥판이 벌어지는 것이 애니멀 호더의 보통 현상이고요. 그런 경우는 저장 강박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개끼리 막 싸워가지고 고륙상쟁을 하고 그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안 주니까. 그리고 또 큰 개 있고 작은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뭐 개의 시체가 있고 사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가보면 너무 처참합니다. 그래서 애니멀 호더는 말 그대로 이게 관심을 가져갖고 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완전 학대입니다. 그냥 방치이면서 심각한 학대입니다. 아니 그 강호수는 그건 아니었어요. 강호수는 비슷했어요. 강호수는 잡아먹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개를 학대하고 잡아먹었습니다. 개 농장을 했습니다. 예, 끔찍한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듣게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물 학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학대에 관련된 벌칙 해설이나 매뉴얼을 경찰청에서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동물학대 관련된 법이 제정된 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법은 있었는데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칙 조항을 넣게 되면서 최고 형량 3년까지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무상에서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럼 동물학대를 입증하려면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상처라든가 사체를. 그럼 우리나라에 동물의 사체를 부검할 수 있는 전문가 그렇게 거의 없거나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를 하는 게 사실 또
수의역 본부에서 네. 하는데 그걸 이제 인력을 키운다고 하는데 아직 육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아직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 배당이 되면 수사를 하는데 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그게 시작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이에요. 전문적으로 인력도 그렇게 확충이 안 되고 전문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 견주들 입장에선 정말 자식 같지만 그렇죠. 전체 많은 그 강력 사건을 다 다뤄야 되는 경찰 입장에서는 후순위죠. 우선순위가 처지지 않겠어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견주분들이라든가 이 저기 동물 그 어떤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또 불만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아예 동물 특사경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 특별사법경찰을 예. 그런 요구도 있고요. 왜냐 경찰이 그것까지 힘들면 그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도 사실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은 경찰이 맡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방향성이 좀 모호합니다.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력의 문제 뭐 이런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유 우리가 수사를 사람을 먼저 해야지 왜 개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산도 물려주는 시대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고 같이 그 교감을 이루는 시대라서 왜 동물을 수사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잔혹한 범죄가 사회 경정을 울려야 된다면 경찰 수사도 거기에 보조를 마칠 정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올라야 되는데 그 주체가 꼭 경찰이어야 되는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특사경이 해도 되거든요. 자, 지난달 대법원이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 135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양형위원회는 기본 형량이 있습니다. 4개월에서 1년 사이 거기에 가중되고 감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도는 3년이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2년까지 권고가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권고. 실제 1심 판사, 2심 판사님들은 실제로 그 실형 주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판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다른 법사와의 균형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뭐냐면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보수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동물인데 이런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그런 느낌도 분명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 정말 가족인데 우리 법관은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떤 보수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보완점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해외 사례에 보면 우리가 약간 보완할 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형 기준이 뭐가 문제냐면 뭐가 있으면 1개월, 뭐가 없으면 2개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동물학대범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동물학대범들은 실제로 징역 1년이 된다고 해서 동물학대를 안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 살인범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해봤자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법감정이랑 형량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학대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7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죽인다는 생명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형량으로 가는 게 맞지. 동물이니까 조금 낫고. 물론 사실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그걸 빨리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동물학대 범죄 쭉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엇보다 이제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학대, 폭력 이런 거 없는 사회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자, 오늘의 우리가 나눈 얘기에 비춰볼 때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어떤 관심,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죠. 네네. 생명은 어떤 거나 사실 존중하다. 동물이 고통받고 동물이라고 해서 말 못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도 사실 인간의 고통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통인데 근데 그 고통이 인간한테 사실은 투영되는 거거든요. 네네. 바로 전이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그걸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생명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어떤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어떤 인식이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 존중 이것이 사실은 동물 학대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생명 존중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준 강아지를 추억하는 노래 양희은의 백구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